and antitrust violations are more generally the enforcement responsibility of the self-regulatory organizations, the SEC, and the Justice Department. In addition, price manipulation and other types of secondary market fraud are also the enforcement responsibility of the SEC and the Justice. 그린스펀 시대 때부터 뭐가 달라졌냐? 물가와 자산 인플레에서 물가 인플레만 잡기 시작을 하고요. 자, 이제 2006년에 버냉키가 옵니다. 이 사람은 일본을 반면교사로 생각했던 사람이 그런 상황이 오니까 QE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천재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죠. 버냉키가 2012년에 QE3를 또 한다 그럽니다. 그때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냐? 파월이 등장하는 거죠. 파월이. 그건 진짜 문제가 있다. 나중에 엄청난 버블이 생길 수가 있다. 자기도 처음에는 금리를 낮추면은 자산 버블이 생기고 굉장히 부정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좋았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변절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 풀면 늘 면제부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드디어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인플레이션. 오늘은 제가 최근에 진짜 너무 재밌게 읽어서 이 책은 정말 대한민국 사람 다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책이 근 10년 내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그 책 얘기를 정말 최대한 간결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설명을 드리는 거는 이 책 두께가 너무 두꺼워가지고 사실은 읽으려면은 최소 8시간이나 아니면 주말 내내 써야 되는데 시간을 아끼고 그 다음에 다른 책이랑 연계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영상화 작업을 한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건 뭐 협찬이 아닙니다. 나중에 출판사에서 협찬이 들어오면은 좋겠지만은 벌써 소개 다 해버렸기 때문에 이 책은 협찬 들어올 일이 없고요. 다만 이거는 정말 너무 재밌어서 제가 순수한 의도로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뭐 협찬 받고 책 소개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제목은 굉장히 재미가 없는데 돈을 찍어내는 제왕 연준이라는 제목의 책이거든요. 일단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고 연준이고 연준이 돈을 찍어내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유튜브로 치면은 썸네일을 잘못 잡았죠. 클릭이 잘 안 되는 썸네일이에요. 그러나 내용을 딱 들어가서 보면은 시청 시간은 엄청나게 길게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재미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한국에도 사실은 영향을 주거든요.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결국 금통위도 미국에 있는 기준금리의 영향을 어느 정도 의식하면서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연준에서 금리를 0%대에서 5%대로 500bp 올리는 과정 우리나라도 같이 따라 올라서 3%대로 올라갔고 최근 시장금리 다시 올라가는 것도 연준의 금리가 좀 더 올라갈까봐 아니면 오래 지속할까봐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한국 금리에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연준 관련해서 정보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시는데 부동산도 결국은 금리고 금리가 상승하면 부동산 가격 하락하고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 가격 상승하는 것이 뭐 너무 이제 명확관화해졌으니까 앞으로 금리 향배를 예상해 본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연준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연준을 분석하는 사람들은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이 책이 왜 특별하냐면 현재 유튜브 씬에 등장하는 연준을 분석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의 시각은 어떻게 보면 사실 버냉키 프레임에 좀 갇혀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연준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연준이 하는 일이라든가 시장이 연준을 해석하는 이런 방법들은 마치 어떤 특정 언론을 통해서 여러 언론사들의 반복적인 기사를 받다 보면은 우리가 거기 세뇌되는 것처럼 그쪽으로 굉장히 쏠려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책을 읽으면은 이렇게 쏠려 있는 사람들의 강력하게 저항했던 그건 아니야 그건 잘못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버냉키가 하려던 정책이나 옐런이 하려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여기 얘기에 나오는데 이거를 그냥 듣보잡인 사람이 반대했으면은 이렇게 제가 이 책을 읽으시라고 말을 안 했을 건데 그런데 진짜 공교롭게도 파월이 이 안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파월을 한번 변절을 하게 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절을 하고 처음에 왜 금리를 낮추고 하는 이런 과정을 반대했는지를 과거를 쭉 읽다 보면은 지금 현재 파월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포지션에 대해서 더 이해도 높아지고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연준이라는 거에 대해서 더 속내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지금 연준이 전 세계를 어떻게 만들었고 이 전 세계를 만들면서 한국도 어떤 영향을 받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게 되는 거여서 부동산과 주식이나 코인이나 장르 무관 모든 자산 투자자는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이다. 요즘에 인플레이션 얘기를 할 때 1970년대 얘기를 많이 합니다. 70년대 살아보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지만 글로 배우는 1970년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를 얘기할 때 뭐가 많이 올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물가가 많이 올라간 시대를 70년대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1970년대는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이라고 대인플레이션 시대라고 불렸는데 근데 물가가 뭐 조금 많이 오르면은 대인플레이션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 대인플레이션이 마치 물가 인플레인 것처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조차 어떻게 보면 버냉키 프레임인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물가도 올랐고 자산도 엄청 올랐거든요.
미국에서 뭐가 올랐냐면은 토지 가격이 급등했어요. 돈이 풀리면서 60년대에 연준이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그 돈이 부동산으로 가면서 농지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고, 엄청나게 급등한 농지 가격에다가 생활 물가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진짜 막 못 견디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아서 번즈라는 연준 의장이 연준을 이끌고 있었는데 자산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전반적으로 다 오르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은, 지금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고 자산이 올라가는 거는 이거는 못 막는다. 이거는 연준이 통화 정책을 해가지고 금리로 뭐 막을 수 있는 그런 레벨이 아니다. 그냥 이거는 전 세계 국제화와 관련된 약간 구조적인 부분이고, 뭐 노동시장 개혁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해야지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79년에 폴 볼커라는 연준 의장이 딱 분계서 오자마자 2달 만에 그런 게 어딨어, 물가는 결국 금리로 잡을 수가 있는 건데, 이러면서 2달 만에 한 방에 400bp 올려버리고, 그래서 금리가 10에서 14% 돼버리니까 그 다음 연도에 바로 침체가 와요. 바로 경기 침체가 오니까 그 대통령이 재선이 있었는데, 야 지금 재선인데 경기 침체하면 어떡해 해가지고 한 번만 살려줘 하니까 다시 금리를 10으로 낮추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또 곧바로 올라버려요. 재선은 당연히 실패하고요. 그래서 모르겠다 해서 그냥 바로 20%까지 금리 올려버리고, 그러니까 물가가 진짜 말 그대로 확 잡히게 돼버리죠. 그래서 볼커가 뭘 보여줬냐면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얼마든지 금리를 통해서 잡을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된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가 더 보여지는데, 자산 가격이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자산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가 가격이 크게 급락하면은 어느 회사가 망하냐면은 은행부터 망해요. 은행은 기본적으로 담보대출이라든가 신용대출을 해주는 기관인데, 자산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은 은행은 계속 대출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10억 간 주택이 5억 돼버리면요, 그럼 10억에 세팅해가지고 7억을 빌려줬는데 자산 가격이 5억 돼버리면은 결국 이 차주가 7억을 빌려갔지만 이 사람도 손실을 받고, 그럼 이런 손실금에 대해서 은행이 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니까 은행이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은행이 망하게 되면은 이거는 은행 역시 경제에 굉장히 큰 축을 차지하는 부분이고, 이 당시에도 미국 전체의 은행이 한 2만 몇천 개였는데 8천 개가 망하게 돼요. 그러면서 거의 3분의 1 넘는 은행이 망하는 사태가 81년부터 83년까지 거의 만 3년에 걸쳐서 미국의 대침체가 찾아오게 되고, 책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캔사스시티 연은의 그 행장이자 연준위원인 토마스 호니그라는 연준위원인데, 이 토마스 호니그가 80년대 때 은행장으로 일하면서 파산하는 회사들을 정리하는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생각하기를, 이 금리라는 게 장기간에 걸쳐서 시차를 두고 영향을 나타나니까 70년대에 이렇게 높은 금리는 60년대에 경기 진작을 위해서 금리를 오랜 기간 낮게 끌고 가다 보니까, 그러면서 부동산이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공교롭게 물가도 튀면서 자산 가격을 잡지 못해서 이게 자산 가격이 터지니까 은행들이 엄청나게 망하면서 기업에도 영향을 주고 경제도 영향을 주니까 자산 인플레도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 경험 때문에 하게 되죠. 볼커 때문에. 그런데 80년대 초반에 침체기를 호니그가 경험을 하면서 실력을 인정받아서 결국 캔사스시티 연은 행장으로 연준에 합류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호니그가 연준에 갔을 때 앨런 그린스펀이라고 정말 16년 동안 연준을 이끈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거의 안경 낀 천재처럼 보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말 연준을 엄청 오래, 그러니까 그냥 횟수로는 20년을 이끌게 됩니다. 87년부터 2006년까지 이끌게 되는데, 이 사람이 특히 미국 경제가 93년부터 98년까지 너무 좋았거든요. 거의 완전 마에스트로다. 그러니까 실업률 낮고 자산시장 좋고 경제 성장률 좋고, 그러니까 98년까지 너무 좋아서 99년에 좀 닷컴 버블이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만 6년 넘게 완전히 황금기를 구가하니까 사람들은 연준 의장이라고 하면 이제 그린스펀 시대를 떠올리게 되는데, 어쨌든 그린스펀 시대 때부터 뭐가 달라졌냐, 호니그가 지적을 하는 게, 그린스펀부터는 희한하게 물가 인플레와 자산 인플레 그 사촌지간 중에서 물가만 보기 시작하더라. 점점 어떤 특정한 회의에서 물가만 보자고 한 건 아닌데, 물가 지표는 쉽게 잡히고, 물가 지표를 잡겠다고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생활비 낮추겠다, 휘발유 가격 낮추겠다, 빵값 낮추겠다, 우유값 낮추겠다, 이러면 사람들 다 좋아하죠. 근데 자산을 조정받게 되면, 자산 인플레가 심하니까 자산 시장을 조금 조정하겠다 그러면은 다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일부가 강렬히 싫어하는데, 그 일부는 누구냐면은 자산이 많은 사람들, 소위 자산가 부자들이 싫어하는데, 부자와 자산가는 사실 보통의 경우엔 권력자가 많거든요. 미국도 양극화가 엄청 심한 나라다 보니까 미국 전체 자산의 31%를 상위 1%가 갖고 있고요. 하위 50% 자산 기준으로 하위 50%는 미국 전체 자산의 7%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엄청난 쏠림이 있는 상황인데, 50%의 사람들은 자산이 없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오르든 말든, 물론 심정적으로는 그렇지만 상위 1%는 30% 되는 자산이 지금 올라가서 좋은데 이걸 조정하겠다 그러면은 권력자니까 바로 실력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린스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거죠. 물가는 작겠다 그러니까 100이면 100 다 좋아하네. 자산은 작겠다고 하니까 1이 싫어하는데 이 1이 매우 세네.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자기한테도 좀 부담이라고 생각해서
언제부턴가 물가와 자산 인플레에서 물가 인플레만 잡기 시작을 하고요. 자산 인플레에 대해서 언론도 그래서 그때부터는 다른 용어를 붙이기 시작하는데 호황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해요. 자산 가격이 이례적으로 초과 상승하면은 자산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러왔었는데 언제부턴가 주식이 과열되면은 주식시장 호황, 부동산이 오버슈팅 되면은 부동산 시장 호황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토마스 호니그가 2003년 4년 정도 됐을 때 2001년에 닷컴버블 붕괴가 있었지만 2001년에 마찬가지로 9.11 테러가 있다 보니까 엄청난 금리를 낮추면서 부양 정책을 그때부터 쓰게 되거든요. 9.11이 있을 때만 하더라도 진짜 미국이랑 막 중동이랑 진짜 난리 나는 줄 알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낮은 금리로 오랜 기간 한 3, 4년 끌고 가다 보니까 2004년쯤 되니까 캔사스시티 쪽 부동산 관련 은행들이 대출을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해주고 있다는 게 자기 레이더에 걸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우리 금리 레벨이 너무 낮은 것 같다. 이렇게 2001년부터 지금까지 금리가 계속 낮았는데 이대로 가면 나중에 부동산이 엄청난 버블이 생길 것 같고 그리고 부동산 버블이 생기면 문제가 될 것 같다고 하면서 그린스펀 시대 말기부터 연준이 자산 인플레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의 생각을 갖게 되죠. 그린스펀은 그래도 98년에 자산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98년에 자기는 계속 금리를 낮추고 싶은데 주식 가격이 너무 높아서 이게 지속될지 모르겠다 말 떨어지자마자 주시장이 18% 붕괴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어떤 생각하냐면은 뭐야 이거 연준에서 긴축을 하면은 주식시장이 붕괴할 수가 있네? 거꾸로 연준이 완화적이라면은 주식시장 올라가는 거랑 상관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부터 조금 하게 되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자, 이제 2006년에 버냉키가 옵니다. 버냉키는 아예 대놓고 본인이 학자 시절부터 그냥 물가 인플레이션만 공부했던 사람이고 일본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일본 물가가 10년 뭐 역성장하고 이랬었잖아요. 잃어버린 10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금리를 빵으로 낮춰서도 물가가 안 올라가면은 중앙은행에서 적극적으로 뭐 자산을 막 매입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물가 상승을 만들어야지 왜 쟤네들은 놀고 있을까 이러면서 일본 관료를 엄청나게 비판했던 사람이고 버냉키는 한 줄로 요약하면은 엘리트 제도권 경제학자거든요. 그래서 엘리트 제도권 경제학자이자 교수니까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지만 남의 말을 안 들어. 그냥 자기가 제일 잘났거든요. 자기만큼 잘난 사람 누구냐? 같은 엘리트 제도권 학벌 자기랑 똑같거나 학벌 더 좋은. 근데 뭐 하버드랑 프린스턴에 MIT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근데 연준에서도 버냉키만큼 학벌 좋은 게 옐런인데 옐런은 남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예요. 그러니까 옐런 말은 잘 듣죠. 근데 그 경제학이 아닌 사람들은 대놓고 무시하거든요. 어쨌든 버냉키가 이제 등장을 하고 그 사람이 물가 목표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2% 물가 타겟팅 연준이 하고 있는 그거를 버냉키가 도입을 하고 연준 회의 끝나고 나면 기자단이랑 미팅하는 거 그리고 점도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다 그때부터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나름 투명성을 높였는데 다만 이 사람은 학자다 보니까 학자 아닌 사람에 대해서 높은 가중치를 두지 않고요. 연준에서 어떤 분위기를 만드냐면은 경제학자가 아니면은 발언할 기회를 잘 갖지 않게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행동하는 용기라는 버냉키 책에는 그린스펀조차도 버냉키가 좀 까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20년간 연준을 잘 이끌었는데 되게 기이하고 신비한 사람이다. 도사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경제학 박사였는데 박사 논문을 보니까 짜깁기를 한 것 같다. 이렇게 까요. 논문이 짜깁기가 됐대. 그러니까 약간 소시오패스적 성향이 있다는 거를 누가 봐도 알 수 있는데 그만큼 에고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연준이 2010년부터 그러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고 그 다음에 주식 부동산 시장이 특히 부동산 시장이 거의 초토화되는 과정에서 그 부동산 모기지 채권 MBS 같은 모기지 채권을 연준이 사들이게 되는 그런 별도의 프로그램을 하게 되고 이거를 QE1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는 것 뿐만 아니라 시장에는 어떤 상품을 추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프로그래밍인 거예요. 금리를 조정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시스템적으로 통화량을 조정하기보다는 저게 문제가 되니까 일단 저거 내가 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돌리게 되거든요. 행동하는 용기의 책의 70%는 2008년 전후를 다루는 내용이 대부분이고요. 여기까지는 버냉키에 대한 찬양이 엄청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일본을 반면교사로 성장률이 나오지 않거나 물가 인플레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공교롭게도 갔는데 그런 상황이 오니까 QE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천재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죠. 그런데 2008년이 끝나서 2010년 정도가 됐는데 버냉키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실업률이 여전히 높으니까 9% 8% 정도 되니까 아직 경제가 완전히 살아나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그러면 프로그램을 또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때부터 책이 시작이 돼요. 이 QE2, 2010년에 QE2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단기 모기지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사는 게 아니라 안전자산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미국 10년 만기 채권을 연준이 사들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게 뭐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시장에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위험자산이란 영역이랑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이란 영역이 있는데 특히 10년 만기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의 대명사인데요. 이게 있으니까 시장에서는 나는 국채 사가지고 국채 수익률 4.5% 만족해. 난 주식 그래 한 8, 9% 기대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연준이 국채를 막 사들여 버리면은 이 안전자산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럼 시장에 있는 돈들은, 시장 참여자들은 이 좁아진 상황에서 위험자산 쪽으로 좀 더 포지션이 옮겨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낮추는 특별한 매입 프로그램을 돌려버리면서 위험자산 포지션을 놓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연준 위원들이 갑자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2010년 QE2부터 일단 호니그는 무조건 반대하고요. 그렇게 하면은 나라 전체가, 시장 참여자들 전체가 주식, 부동산, 뭐 쉐일 같은 거에 엄청나게 투자하게 되면서 자기 포지션을 위험자산으로 갖고 가기 때문에 그게 오랫동안 누적되면은 그쪽에 일단 기본적으로 버블이 생길 거고, 버블이 생긴 다음에 그게 오랫동안 누적되면 터지면은 은행 진짜 초토화된다. 그거는 이제 엄청난 부작용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냉키는 자기 모델에 그게 아니니까 QE2를 합니다. 왜냐하면 연준은 뭐 한 명 반대하더라도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연준 위원 한 명의 반대가 있었지만 QE2를 하고요. 2010년 QE2를 하고 나서 댈러스 여는 총재가 있는데 로버트 피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QE2를 해보니까 금리가 빵으로 갔는데 자기가 요즘 차량용 반도체로 유명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그 CFO가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우리 회사가 15억 불을 조달을 해서 15억 불 조달해가지고 자사주를 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15억 불 조달해서 부채를 조달해서 자사주를 왜 사시죠?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요즘 부채 금리가 0.4%밖에 안 돼가지고 자사주를 사면은 2.5%를 줘야 되는데 15억 불을 0.4%만 주면 되고 자사주는 2.5 캐시가 나가니까 그냥 싫다. 그냥 자사주 매입 소각해버리고,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하면 주가가 오르는데 그럼 우리 C클래스들은 그거에 비례해서 인센티브 받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15억 불을 가지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피셔가 뭐라고 비판하냐면은 우리가 제로금리로 돈을 풀었는데 15억 불을 조달한 회사가 고용이라든가 R&D를 하는 게 아니라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더라. 이게 경기 부양이냐? 이게 자산 가격 급등이지. 그러니까 버냉키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 사람은 경제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갈로 열고 제도권 경제학 박사가 아니잖아요 라고 딱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피셔도 경제학 박사가 아니고 MBA야. 그래서 이제 그때 완전히 모멸감을 받은 다음에, 참고로 로버트 피셔는 댈러스 이어는 그만두고 영란은행까지 갔는데 근데 2017년에 언론에 인터뷰하거든요. 지금 연준에 있는 경제학 박사놈들이 지금 경제가 다 망치고 있다고 이런 인터뷰를 해요. 그러니까 경제학 박사라고 경제를 잘 아는 게 아닌데 경제학 박사라고 경제학 박사 아닌 사람 막 무시하는 그 관행. 근데 버냉키 2010년 발언 이후로 연준 내부에서도 그럼 이제 경제학 박사 있으신 분들만 말을 좀 잘 들으면 되겠다 해가지고 경제학 박사끼리 따지면 결국은 학교 간판이고, 학교 간판상으로는 버냉키 옐런 이길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이제 버냉키 옐런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박사 중심적으로. 그리고 이코노미스트 다 경제학 박사 올라오는데, 그래서 QE2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지만 버냉키가 2012년에 QE3를 또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진짜 반대가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거든요. QE3를 또 한다 그러니까. 그때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냐? 파월이 등장하는 거죠. 파월이. 지금 제이 파월이 제로금리의 신봉자고 뭐 되게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파월 얘기는 일단 좀 이따 하고, 그 2012년에 다시 QE3를 하겠다 그러니까 또 박사 한 명 불러서 세스 카펜터라는 이코노미스트를 불러가지고 설명해봐. 이 QE3는 장기 채권을 무제한 산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QE 인피니시라고 불렸는데, 장기 채권을 무제한 산다 그러는 거는 장기 채권 계속 낮아지니까, 호니그는 11년에 연준을 떠났지만 아마 이때부터는 진짜 다 반대했던 거예요. 그건 진짜 문제가 있다. 나중에 엄청난 버블이 생길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버냉키는 뭐라 그랬냐면 물가 안 오르잖아. 물가 안 오르는 거 안 보여?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모델상으로는 이게 무조건 좋아진다. 1, 2년은 낮지만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금리도 다 정상화되고 물가 다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연준이 자산 매입하겠지만 한 3.5조 달러 정도로 늘었다가 또 1.5조 달러 이하로 내려갈 거고, 뭐 다 괜찮다. 세스 카펜터 불러가지고 PTA를 다 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다 틀린 셈이 됐는데, 연준 자산도 4.5조로 늘었다가 0.7조밖에 못 줄였고, 인플레이션은 안 생겼고, 그 다음에 금리도 못 올라가는 이런 모델이 다 틀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제학 박사 중심으로 QE2까지 하게 되고요. 전반적으로 이 책의 비판의 노조는 이거예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만 7년에 걸치는 기간 동안 금리가 제로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은, 금리가 제로만 아니면 된다는, 그러니까 수익률이 제로만 아니면 되는 어떤 형태의 사업이든지 간에 내가 투자할 수가 있게 됐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주식, 그 다음에 뭐 회사채 시장,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레버리지론 같은 거, 그리고 주택 시장, 그 다음에 사업용 부동산. 지금 요즘 사업용 부동산 이슈가 많잖아요. 사업용 부동산 랠리 했고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흐르고 흘러가지고 결국에는 코인도 2017년에
1차 그 코인 펌핑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밸런스를 깨뜨린 연준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2010년 이후 QE2부터 전체적으로 반대론자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는데 근데 왜 버냉키가 이런 행동하는 용기를 썼냐. 행동하는 용기는 2015년에 썼는데요. 버냉키는 14년에 은퇴하거든요. 14년에 퇴임을 하는데 퇴임을 할 때 그러니까 12, 13년에 반대가 엄청 났던 거잖아요. 그래서 버냉키는 자기가 왜 QE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해명을 하는 자기 정책의 당위성을 이제 막 이렇게 쓰기 시작을 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을 다 까요. 다 까는데 호니그는 당연히 까고 리처드 피셔나 듀크도 까고 그리고 제이 파월도 좋은 얘기 안 하겠죠? 왜냐면 자기가 나올 때고 책 쓸 때는 제이 파월은 제로금리가 회사채 시장 문제로 간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자 이제 드디어 그 유명한 제이 파월이 등장을 했죠. 제롬 파월 얘기는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이라 읽은 후라 그 사람이 달라 보여, 잘생겨 보여. 그 전에는 되게 그냥 어리버리해 보였거든요. 근데 일단 첫 번째, 파월은 53년생이고 조지타운이라는 그러니까 워싱턴 DC에 있었고 워싱턴 DC는 관료들이 우리로 치면 세종시 같은 느낌이니까 그냥 이 옆집도 다 관료, 요 집도 관료, 그래서 친구들도 다 관료 출신이고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어떤 일이 되도록 하는 매우 합리적 중도파 성향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파월이 14년에 처음 임명됐을 때 주시장에서는 왜 파냐 비둘기파냐라고 했는데 아 이 사람 그냥 올빼미과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매도 비둘기도 아니고 올빼미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올빼미가 좀 똑똑하잖아요. 그랬는데 제이 파월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법학대학원까지 간 다음에 변호사 활동을 4년 정도 하다가 31살에 투자은행으로 가요. 딜런 리드라는 그냥 투자은행으로 가서 이 사람은 만 31세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을 투자업계에 몸을 담았던 나름 찐 투자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투자업계 갔다가 이제 그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지만 딜런 리드라는 조그만 회사 갔다가 딜런 리드의 대표가 조지 부시 때 재무부 장관이 되면서 한 명 직원을 데리고 갔는데 파월을 데리고 가다 보니까 파월이 30대 초반에 재무부에 입성을 하게 되고요. 재무부에 입성하고 나서 당시 미국의 살로몬 브로더스라고 하는 투자은행에 비리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걸 해결하면서 워런 버핏 전기에도 막 나오고 이런 내용인데 살로몬 브로더스 대표가 인맥이 좋으니까 딜런 리드 대표한테 투자업계에 있으니까 얘기하면서 우리 좀 살려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나 그냥 자구책으로 난 그냥 그만뒀고 버핏 불렀어. 버핏이 지금 최대 주주고 그래도 버핏이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재무부랑 파월이랑 통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재무부는 결국 살로몬 브로더스를 살려줘요. 근데 그 살려주는 걸 보니까 의회가 열받아가지고 지금 살로몬 브로더스 살려주냐 이러면서 이거 살려주는데 관여한 사람 다 나와 이러니까 막 SEC 의장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소 의장부터 시작해서 다 나오는데 재무부 장관이 쫄리니까 어차피 가면 얻어맞아야 되잖아요. 아 나 싫다. 파월 너가 가라. 너가 가라 파월. 이래가지고 청문회를 파월을 보내게 돼가지고 30대에 청문회에 가서 의회에서 진술을 하게 되는데 미국 의회가 엄청난 융단 폭격을 했지만 파월이 법전공에 어쨌든 자기가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어서 했다는 거를 능수능란하게 대처를 하게 되면서 말끔하게 넘어가게 되고요. 그 건으로 바로 다음 해에 39살에 재무부 차관으로 승진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재무부 차관 승진하고 다음 해에 클린턴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 내려오게 되는데 그럼 생각해보세요.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데 31세부터 36세 정도까지 투자은행 업계에서 일했는데 또 재무부 경력도 갖고 있는데 단순 경력이 아니라 재무부 차관이야. 의회에서 증언도 했고 39세에 이런 커리어를 갖고 있는 사람을 가장 관심 깊게 땡겨올 사모펀드 중에 하나가 칼라일이라고 하는 워싱턴에 있는 사모펀드였는데 여기는 전 관료들과의 그런 어떤 정보를 통해 가지고 돈을 버는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칼라일에서 데리고 갈 만하죠. 일 잘하는 어린 사람이니까. 그래서 칼라일에 들어간 다음에 파월이 바로 간 게 아니라 싱크탱크에 잠깐 있다가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뭘 하게 되냐면은 M&A를 하게 돼요. M&A를 하는데 미국의 베어링 만드는 렉슨로드라는 회사를 M&A를 한 6억 불 정도 한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나서 나중에 처분을 할 때 그 M&A를 할 때 그냥 한 게 아니라 CLO라는 회사채 레버리지론 발행을 하고 추가 회사 인수하고 포트폴리오 확대하고 더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그 다음에 경영권 최대한 보장하고 이러면서 기업 가치를 9억 불을 올려놓고 매각을 하거든요. 우리로 치면 1조 2천억 난 건데 1조 2천억에서 80%는 칼라일의 전주한테 갔는데 20%는 칼라일 인센티브로 가고요. 20%의 55% 절반이 파월은 그러면은 그 딜 하나로 이제 원래부터도 좋은 조지타운에 잘 사는 집안이었는데 그냥 돈으로 졸업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월이 2012년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연준으로 보내게 됐을 때 파월을 무시하기 쉽지 않았던 게 뭐 은행장도 좋은데 파월은 그냥 투자업계에서 돈을 이렇게 벌고 왔고 재무부 차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은 재무부 장관이랑 소통하는 자리인데 재무부 차관을 직접 역임했던 애가 오바마의 지정을 받아서 왔고 자기는 투자원에 돈 벌었으니까 아무리 연준에서 경제학 박사가 발언권이 셌지만
파월은 오자마자 발언권이 셌죠. 근데 경제학 박사 아니면 말을 안 들어주는 분위기니까 파월도 초반기에는 낮은 금리가 2010년부터 17년까지 제로금리가 자산시장 버블을 만드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내가 썼던 그 회사채 시장, 레버리지 론 시장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좀 인식을 하고 어떻게 했냐면은 75명의 펀드 매니저 지인들한테 다 설문 돌려가지고 뉴욕 베이스의 펀드 매니저들 설문조사지를 연준 회의장에 딱 돌리면서 보세요. QE 하니까 주식시장 올라가고 자산가격 올라가고 연준에서 출구하지 못할 것 같다고 뉴욕에서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얘기하니까 버네기도 할 말 없죠. 그랬더니 파월의 리더십에 피셔하고 듀크가 막 감동받아가지고 뭐야 이 자식 이러면서 그 파월이 막 붙어가지고 이제 파월이 3명이 돼요. 그러니까 반대론자가. 그러니까 반대론자가 3명이면 버냉키 역시 추가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더 하려면은 만장일치적인 찬성이 필요한데 막 반대가 많은데 끌고 갈 힘이 없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위험하고. 그러니까 2013년에 버냉키가 카메라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미안한데 우리 QE 프로그램 이게 QE 인피니시였는데 무제한이었는데 2014년인가 언제쯤 되면은 우리 이거 약간 테이퍼링으로 매입을 더 줄여나갈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시장이 다시 한번 발작. 테이퍼링 발작이라 그래가지고 이때도 2달 동안 한 20%가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린스펀 때도 이 멘트 긴축한다 그러면 빠졌었는데 버냉키 때도 긴축한다 그러면 빠지는 거예요. 근데 긴축한다 그러면 빠졌는데 빠지니까 장기금리가 튀거든요. 위험하니까. 장기금리가 튀니까 연준은 그동안 장기금리를 낮춰가지고 성장률을 제고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긴축한다 그래서 바로 빠지고 장기금리가 튀니까 다시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딜레마가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처음에는 금리를 낮추면은 자산 버블이 생기고 이게 굉장히 부정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2016년 정도가 되니까 그냥 봐라.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 물가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제로금리로 돈 풀고 프로그램을 돌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에 좋았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최근 변절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 기준으로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12, 13년에 좀 이렇게 했는데 12, 13, 14, 15, 16 한 5년을 인플레이션이 안 생겼으면은 아 이거 인플레이션이 안 생기고 구조적으로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걸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때 돈을 더 찍어야 되나? 그런 논의를 많이 했었던 거였습니다. 근데 2018년에 파월이 연준 의장이 되고 2018년 말에 옐런부터 테이퍼링을 조금 해가지고 0.7조 달러를 꾸준히 이렇게 줄여가는 과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2018년 말이 되니까 자산시장 전체가 동시에 빠지거든요. 채권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마치 코로나 때처럼 동시에 빠지는데 원래 이거는 이렇게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이때는 올레더도 대응이 안 됐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 여러 가지 리스크 상품들이 자산 간에 서로 다른 흐름을 보여야 되는데 2018년에 빠진 건 그때부터 다 빠졌거든요. 그거는 현금이 아니면은 방어가 안 된다는 거고 위험자산이나 안전자산이 다 빠진다는 거는 이건 매우 돈의 유동성 영향으로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기 때문에 파월도 아 우리 잠깐 이렇게 긴축하는 프로그램을 좀 멈추자 이러면서 파월도 그때 100기를 듭니다. 그러니까 그린스펀 100개 들었었고 버냉키도 100개 들었었고 파월도 100개 들었었고 근데 그동안에 이 책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했던 연준 비판이 면죄부를 받을 수 있었던 단 한 번의 이유가 물가가 안 올라서였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돈을 풀면 하이퍼 인플레이션 생긴다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안 생겼잖아 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돈 풀면 하이퍼 인플레이션 생기는데 이렇게 했는데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자산에 생겼죠. 자산에 생겼는데 연준은 물가 프레이밍을 하고 있으니까 물가에는 안 생긴 거고 그래서 늘 면죄부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코로나가 이제 생겼고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시 3조 달러를 더 풀게 되죠. 6개월 만에. 연준이 300년에 풀어야 될 돈을 6개월 만에 더 풀게 되고 진짜 돈이 말 그대로 미친 듯이 풀려나간 상황이 딱 되니까 그중에서 메인스트리트 지원 프로그램은 2,900억 불을 사람들한테 직접 주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갑자기 나 돈 생겼네? 주식하자? 이게 로빈훗이고 코로나 때 로빈훗 플랫폼이 되게 유명하면서 우리로 치면 키움증권 같은 그런 계좌가 엄청나게 각광을 받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도 파월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자기 회사채 시장도 잘하고 투자업계 출신이고 그러니까 2020년에 코로나가 왔을 때 위험한 거는 주택시장이 위험했던 게 아니고요. 회사채가 많았던 그러니까 지난 7년 동안 그냥 부채를 엄청나게 찍어가지고 자사주 매입 소각했던 기업들이 갑자기 부채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 유동성 위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회사채를 사들이기 시작을 하고요. 연준이 원래는 국채만 샀는데 회사채를 살 수 있는 SPC 만들어 회사채도 사자. 레버리지 론 같은 거 위험한 거. 레버리지 론도 이것도 안 하면 문제되니까 이것도 사자 이러면서 연준이 사주는 자산을 더 확대하면서 나중에는 뭐 ETF도 사줘 막 주식 빠지니까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리고 소형 기업들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은 우리로 치면 자영업자류의 작은 기업들은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고 은행 가서 대출 받는데 은행에서 대출 받은 거 95%는 연준이 또 사줘요. SPV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소형 기업들 입장에서는 또 은행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거 대출을 해줘도 이거에 대한 리스크는 연준이 다 지잖아. 이러면서 소형 회사들에 대해서 진짜 대출 이만큼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개인들은 너네만 외로웠냐? 그러니까 큰 기업 도와줬고 작은 기업 도와줬는데 개인은 안 도와주니까 개인들 너네 그냥 돈 줄게. 이게 메인스트리트 지원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거를 3조 달러를 하고 연준이 시장에 완전히 개입하게 되는 게 코로나 때 나타났던.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터프하고 강력하게 했냐면은 물가 안 올랐잖아요. 물가가 안 올랐기 때문에 그동안의 모든 비판에서 자유로웠었는데, 근데 책은 거기서 끝나요. 뭐라고 끝나냐면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300년 동안 풀 돈을 6개월 만에 풀었기 때문에, 그리고 10년 만기 채권이라든 이런 건 연준이 계속 매입을 하고 모기지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장 포지션은 위험 자산으로 가 있고, 이 위험 자산은 언젠가 붕괴하게 되고 그때 또 연준이 개입하는 이런 게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붕괴가 가면 갈수록 더 커져가지고 어느 순간은 손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커진다는 게 이 책의 결론이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책이 끝나는데, 제가 이거를 왜 읽으라고 하냐면은, 자, 2022년 드디어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 이 책이 왜 지금 나왔냐? 왜 지금 인기 있냐? 그동안의 연준의 제로금리 정책을 비판했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이렇게 풀면은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고착화되고 연준 정책은 시차를 두고 영향이 나타난다. 60년대 돈을 엄청 풀었기 때문에 70년대 10년간 내내 올랐다. 그래서 이게 그냥 한 달, 두 달 인플레이션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돈을 너무나 많이 푼 거잖아요. 연준이 100년 동안 푼 돈을 08년에 6개월 만에 풀었었고요. 300년 동안 풀어야 될 돈을 또 6개월 만에 코로나 때 풀었기 때문에, 자, 돈은 엄청나게 증가를 했는데, 증가한 거가 터진다면은 얼마만한 사이즈로 이제 터질 거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이 책의 시사점 부분이 이런 거죠. 연준 위원들이 그동안에는 자기가 당당했잖아요. 돈 이렇게 풀어도 물가 안 오르던데? 제로금리 계속 유지해도 물가가 안 오르던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올랐잖아요. 근데 올라간 거를 중국이랑 미국의 공급망 교란 때문에 올라갔다고 일종의 물타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연준을 비판하는 쪽에서 하는 얘기는 진짜 뻔한데, 돈을 너무 풀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금리가 좀 올라가니까, 아까 자사주 매입 소각도 얘기했지만, 제로금리 시절에 미국에서 자사주 매입 소각 애플이든 맥도날드든 막 했는데, 맥도날드는 500억 불 자사주 매입 소각을 했는데 300억은 순이익이지만 200억 불은 차입이었어요. 차입을 해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니까, 역시 외국은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고 한국도 안 하네 이러면서 외국이 선진국 이랬었는데, 사실은 외국은 선진국이 아니라 자사주 부채 비율이 0.1밖에 안 되니까, 자사주는 돈 더 내야 되니까 자사주를 없애는 게 유리해서 인센티브가 그렇게 돌아가서 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현재 미국이라던가 연준을 생각하는 여러 프레임들이 버냉키가 만들어놨던 물가 프레임에 많이 맞춰져 있고요. 현재는 자산 버블이 너무나 심화된 그런 상태다 보니까 일반 개인들이 느끼기에 양극화가 너무 심해진 거에 대한 원흉을 찾고 싶은데, 그 원흉의 화살표가 점점 어디로 가고 있다? 연준으로 가고 있다. 그럼 연준 위원들은 책에서도 말하지만 자신을 향한 여러 가지 평판, 그리고 이런 반응들에 대해서 사람이다 보니까 예민해요. 그러니까 연준의 정책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평판에 좀 예민해서 단기 성과를 보고 싶어 해요. 98년도 그렇고 2013년도 그렇고 버냉키가 테이퍼링 할 겁니다 얘기하고 나서 사무실 들어와가지고 블룸버그를 켜요. 블룸버그를 켰는데 장기 채권금리가 뛰어올라요. 뭐야 이씨 이러면서 장기 채권금리를 낮춰야 되겠다, 이런 것처럼 그 사람들도 사람이니까 자기가 어떤 정책 낸 다음에 블룸버그 터미널 시장 가격 보거든요. 그런 것처럼 장기간의 시차를 걸치고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좀 적어진 것 같은데, 근데 잘 보세요. 그린스펀이 98년에 주식 얘기를 했어요. 파월이 작년에 부동산 얘기를 했어요. 부동산 얘기. 그러니까는 그동안의 자산 시장에 대한 멘션이 연준 의장이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파월이 작년에 주택 얘기를 하면서 나라면 주택 지금 안 살 것 같다고, 지금 좀 과열 국면인 것 같다고 이렇게 주택 얘기를 했고, 그때 우리나라 하는 총재도 주택시장 과열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중앙은행 연준 의장 총재가 자산 시장에 대한 멘트를 했다? 그거는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자산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약간 보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 되게 큰 변화고요. 무엇보다도 파월이 22년 7월 의회 청문회 때 볼커를 얘기해. 볼커. 그러니까 연준 의장은 1년에 2번 의회 나가서 청문회해야 되는데, 자기네가 쓰는 정책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하느냐? 자기는 볼커 잘 알고 있고 볼커가 되고 싶다. 사람들은 이거를 파월이 그냥 이상한 소리를 하고 기술적으로 발언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의회에서, 국회에서 기술적으로 그런 사람이 그렇게 발언을 한다? 두 번째, 그리고 파월이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었을 수 있을 가능성을 지금 아예 열어놓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여전히 시장에서는 금리가 낮고 제로금리로 내려가고, 다시 제로화 금리가 되면은 지금처럼 높은 금리가 잠깐 고통이지만 이 고통 금방 끝날 거고, 다시 제로금리 빨리빨리 가주시면은 저는 뭐 진짜 좋아합니다 이러면서 막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계속 더 살 준비가 돼 있는데, 그러면서 막 근거를 갖다 대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이 꺾였잖아요 막 이러면서 갖다 대고 있는데, 연준이 이 과정을 거치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단기에 조금 내려간다 하더라도 70년대처럼 60년대에 돈을 너무 풀어가지고 장기간에 걸친 인플레이션이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요, 계속 높은 수준의 금리를 이어갈 거예요.
한두 달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진다 하더라도요. 그리고 그런 걸 고려하면은 지금 금리가 내려간다고 너무 설레발을 하면서 위험 자산을 적극적으로 더 많이 취득하고 이런 거가 되게 위험한 행동일 수가 있는 거고, 이거를 하워드 막스는 C 체인지라 그래서 바다가 바뀐 것 같다. 80년대부터 2021년까지의 저금리의 바다였는데 지금은 그냥 어느 정도 고금리의 바다가 다시 찾아온 것 같고, 이거는 한두 해짜리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을 요즘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는 2010년에서 17년에 있었던 저금리가 뉴 노멀이라는 거를 이제 버리고 패러다임 체인지가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고금리가 뉴 노멀일 수도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거를 지금 준비됐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거든요. 현재 우리나라는 대출 포지션이 너무 많고요. 가계대출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거 다 부동산 대출이고요. 신용대출도 전부 포지션 엄청나게 많은데 한국의 시장금리는 어느 정도 미국 금리를 의식해요. 한국 경제 데이터와. 근데 미국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물론 열어봐야 되지만, 행여나 만약에 고금리로 C체인지가 돼서 오랜 기간 지속할 생각이 있고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연준 위원들이 자기가 폴 볼커처럼 되고 싶다는데, 다른 발언을 익명 그대로 이해하면서 볼커처럼 되고 싶은 건 왜 배경을 해석하냐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나라 역시 이제 좀 높은 금리 수준에서 계속해서 따라가야 될 수도 있다는 거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되게 위험이 높아지는 구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설령 그런 구간이 아니어도 연준이 다시 금리를 낮추고 하는 그런 행보로 가게 된다면은 그때는 정말 냉정하지만 자산시장이라는 게 그냥 연준의 돈 풀기에 달려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주식 부동산 막 이렇게 갔다고 했는데, 미국에서는 0%보다 수익이 높으면 더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신흥국으로 돈들이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미국보다 수익률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금리가 높으니까 다시 미국으로 돈들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자산시장이라는 게 어느 순간부터는 개별 산업, 개별 섹터, 개별 국가의 경제라든가 산업 사이클이라든가 이런 거를 반영하는 거를 넘어서서, 그리고 자산이 갖고 있는 고유한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위험이라든가 성과 보상에 대한 어떤 걸 넘어서서 유동성이 자산 가격 전체를 결정하는 키 드라이버가 돼버린 지 오래이고요. 이거는 주식, 부동산 다 마찬가지인 것 같다. 그런 맥락에서 연준 금리 정책이라든가 연준의 어떤 스탠스 변화를 바라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연준을 바라볼 때 연준이 발표하는 발표문을 미시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미시적인 해석보다 굉장히 거시적이고 장기 시계열에 걸쳐서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책, 돈을 찍어내는 제왕 연준, 이거는 거의 분석왕을 해도 될 정도의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부동산에도 상당한 시사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오늘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파월 바뀌었다 조심해라.